안녕.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번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2차 지필평가는 다 잘 봤나요? 선생님이 주간 시채점도 다 끝냈고, 여러분들 오면은, 성적 확인하고, 또 주간식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우리가 방학이라고 해봤자 방학이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방학 기간은 원래는 4일이야.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끼면 일주일 방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까지도 않지. 그래서 바로 2학기를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많이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제 2학기 1월 달이 되면, 내년 2021년 1월이 되면 또 이제 성명공사가 있어. 학교에 성명공사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는 성면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발암물질이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내년에는 12월 31일 날 12월 31일에 겨울방학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월 2일에 2021년 3월 2일에 아마 다시 3학년을 시작하는 그런 일정이 진행될 거야. 선생님이 이제 요 책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뭘 읽을까 이러다가 선생님이 요 책도 이 리딩으로 리드하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인문고전 독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런 동기라든가 고전이 인생에 주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지성 선생님께서 잘 써놓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고전을 정말 더 열심히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읽진 않고요. 그 중에서 그냥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챕터를 골랐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문학을 아는 자가 세상을 경영한다라는 그런 챕터예요. 즉, 인문학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고전 읽기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국어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국어를 통해서 인문학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번 학기에는 고전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소크라테스는 정말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들이 계속 그 새로운 의미를 선생님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정조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정조님이잖아요. 그쵸? 우리 동네 여기 수원에 있는 화성에 있는 정조죠.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 뜻을 확립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은 뜻을 확립하는 데서 비롯된대요. 뜻을 확립하는 데서. 그러니까 국가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로 바꿀 수 있겠지. 나를 경영하는 근본은 뜻을 확립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경영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뜻을 품었는지, 이런 거 선생님이 질문해 보고 싶네. 이따가 비대세 질문으로 이걸 넣어볼까? 뜻은 오직 고전을 읽음으로써만 확립할 수 있다. 정조대왕도 역시 뜻은 오직 고전을 읽음으로써만 확립할 수 있대요.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한번 봅시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가 매우 힘들 때 즉위했다. 고구려의 불행은 그의 조부인 고국 원왕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연나라가 느닷없이 수도로 쳐들어와 국왕의 어머니를 비롯해 무려 5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는가 하면, 와, 봐봐. 연나라가 5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대요. 백제와의 전쟁 때 국왕이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고구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즉위를 한 거지.
급격하게 약해진 국력은 광개토 대왕이 태자로 책봉된 이듬해의 쇠락의 끝에 달했대요. 땅이 거북 등딱지처럼 갈라지는 무시무시한 가뭄이 전국을 덮쳤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오랜 장마로 온 국민이 다 지쳐 있는데 이때는 지금 굉장한 가뭄이 있었대. 하늘이 새까맣게 뒤덮는 메뚜기 떼가 출현해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마저 다 갉아먹어 버렸다. 거지가 된 백성들이 식량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는 슬픈 풍경이 연출되었다. 백성들이 전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가요 배웠지. 우리 이때가 그 고려가요가 나왔던 때인가. 어쨌든 광개토 대왕은 고작 18살에 몰락을 향해 치달아가는 고구려의 왕이 되었대요. 야, 너네 지금 몇 살이야? 너네 18살 아니야? 너네 18살이지. 너네 내년 고3 되면 19살 되는 거지. 그리고 20살에 입학생이 되는 거지. 딱 너네 나이 때 고구려의 왕이 된 거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되었다라면 어땠을 것 같아? 아, 이런 상상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너네들은 전부 다 왕이야. 자기 자신의 왕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39살에 생을 마쳤대요. 18살에 대해서 18년간 왕으로 살다가 생을 마쳤네. 그 짧은 세월 동안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그 왕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달성했다. 그는 혁명적인 군사 전략과 대담한 군사 작전을 통해 고구려를 단기간에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끌어올렸대요. 18년 동안에 고구려를 단시간에 최강국으로 끌어올렸대요. 우리도 우리나라를 최강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K-팝에 열광하고 있죠. 또 K 방역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K 방역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매일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외교부에 문의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방역하는지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어떤지 이런 걸 문의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선진국으로 굉장한 나라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를 가져도 돼요. 그리고 아들 장수왕,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장수왕이에요. 고구려를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가진 국가 동아시아의 진정한 패자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 여기서 패자라고 나오지? 근데 너네 여기서 패자라고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 실패한 사람?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지? 여기서 패자는 뭐야? 승자를 얘기하는 거, 승자. 패권을 진 사람, 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면서 시가 한 편에 2만 원이면 박하다 이랬을 때 박하다가 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알겠죠? 여기서도 역시 패자는 그런 승자라는 뜻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생애는 광개토 대왕과 닮은 데가 있다. 그가 23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마케도니아는 망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한 첫째 형은 신하에게 암살당했다. 그 뒤를 이은 둘째 형은 외국 군대와 싸우다 전사했다. 필리포스 2세 자신은 그리스의 강력한 도시국가 테베에 3년간 인질로 끌려가 있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접한 소식은 둘째 형을 전사하게 만든 일리리아 군대가 침입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파이오니아와 트라키아의 군대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란도 일어났다. 아르게우스가 일으킨 난이었는데 테베 이상으로 강력한 도시 국가인 아테네의 그 유명한 중장 보병 부대를 등에 업고 있었다. 놀랍게도 필리포스 2세는 그 모든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했다. 그는 먼저 일리리아, 파이오니아, 트라키아와 외교 협정을 맺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아르게우스 아테네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 왕. 그래서 되게 괜찮은 왕 같아.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군사 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육성해서 한때 조국을 유린하고 무시했던 주변국들을 차례차례 복속시켜 나갔다. 그가 46살의 나이로 암살당하기 전까지 마케도니아는 대제국 페르시아에까지 정벌군을 보낼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대. 오, 대단하지?
기원전 343년 어느 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로부터 13살이 된 아들의 교육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우리 교육자가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왕실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훗날 알렉산더 대왕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3세를 7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가르쳤다. 역사에 가정이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라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만일 알렉산드로 3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를 보자. 조선 최고의 군주가 세종과 정조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두 사람에겐 다음에 4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병을 얻을까 걱정할 정도로 인문고전 독서에 광적으로 몰입했다. 왕과 신하들이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을 수시로 열어 국가 경영의 지혜를 얻었다. 학자들이 인문고전을 깊이 연구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인 집현전과 규장각을 세웠다. 국가 경영 능력이 인문고전 독서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다. 세종은 거의 모든 인문고전을 완독했음에도 인문고전을 늘 옆에 두고 읽는 까닭은 독서하는 중에 떠오른 생각들이 정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정조는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 뜻을 확립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뜻은 오직 고전을 읽음으로써만 확립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죠. 고전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지. 고전을. 이번에는 중국의 경우를 보자. 일본 역사상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국가 경영 지침으로 삼았다는 정관 정연은 지난 1300년 동안 중국의 역대 황제들과 지도자들이 제일 필독서로 삼은 책이다. 알렉산더가 그랬듯이 20대에 역대 중국 최고의 황제 중 한 명이 된 정관 정요의 주인공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처참하게 패한 것 외에는 오점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군주인데, 당시 중국 최고 학자였던 공영달, 안사고 등과 고전 규정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잡아내고 사설을 직접 집필할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갖춘 고전 학자이기도 했다. 결국 뭐냐면 당태종도 역시 고전 학자라는 거지. 정관정요에는 당태종이 양주도독 이대량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후대 역사가들로부터 정관의 치라는 칭송을 거지. 칭송을 받은 당태종의 경영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당태종은 이대량에게 앞으로 크게 등용할 생각이니 지금부터 인문고전을 열심히 읽어 그에 걸맞는 능력을 쌓으라고 명령하면서 직접 인문고전을 보내주는 열의를 보인다. 조선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세종과 정조, 중국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당태종, 일본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공통점은 인문고전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문고전을 애독하면서 인문고전 저자 이상의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능력을 국가 경영에 쏟아부었고, 각국 역사상 최고의 국가 경영자가 되었다. 고대 서양에서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알렉산더 대왕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서양 고전 그 자체이자 서양 학문의 뿌리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천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그 사고 능력을 토대로 대제국을 건설했고 제국을 창조적으로 경영했다. 아니,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듯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천재 중의 천재가 되었다. 1870년의 일이다. 알렉산더의 두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법 중 하나인 논박이 크리스토퍼 랭델 교수에 의해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되살아났다. 전략의 기술 저자인 파사 보스에 따르면 당시 법학과 교수들은 이를 두고 법학교육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버드 법대가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박은 1924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으로 흘러들어가 최고 경영자의 사고라는 과목에서 첫 선을 보였다. 그리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략의 기술 같은 거를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조지 C. 마셜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심지어 불가리아 군대보다 못한 세계에서 가장 나약한 군대였던 미 육군에 혁신적인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미 육군으로 변화시킨 사람이다. 이뿐 아니다. 히틀러의 독일군에 괴멸당할 위기에 몰려있던 기본적인 지휘체계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연합군을 세계 최고의 군대로 거듭나게 한 장본인이고, 마셜 플랜을 제창해 전후 유럽의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1920년대 후반 조지 마셜은 미국 조지아주 베닝 캠프에 있는 보병학교에 재직했다. 그때 마셜은 하버드 법대와 경영대에 교육혁명을 가져다 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법을 장교 훈련에 적용했다. 알렉산더의 대왕의 전략 또한 함께 공부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생도 중 170여 명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불멸의 전공을 세우고 전쟁 영웅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후일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와 현대 전쟁사의 전설이 된 조지 패튼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완벽한 검증을 받은 마셜 장교의 훈련법은 전후 미 육군 리더십 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미 육군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장교를 지속적으로 배출해내는데 결정적인 했다. 참고로 피터 드러커와 잭 웰치는 미 육군의 조지 마셜식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 제네럴 모터스의 전 회장 엘프리드 슬론의 이름을 따 1931년에 처음 만들어진 경영학 석사과정 슬론 커리큘럼은 전 세계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런던 대학교 3곳밖에 없다. 찰스 핸디는 미국을 제외하고 슬론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유일한 경영대학원인 런던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기업 임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설했다. 또한 그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확보하고 있는 영국 개방대학 경영대학원 설립에 핵심 역할을 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경영대학원을 설립할 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영국 최고 경영자 과정 특별위원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영국의 각 대학에서 경영학이 주요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 경영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핸디의 인생은 인문고전 독서로 채워져 있다. 봐봐. 인문고전 독서로. 알겠죠? 그는 12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덕분에 그리스 고전을 원전으로 읽을 수 있었고 고전학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전공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거의 4년 동안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천재들이 남긴 철학 고전과 역사 고전을 읽고 공부하고 에세이를 썼다. 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을 보면 그 이후의 삶도 인문고전 독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경영사상은 옥스퍼드 시절 읽었던 그리스 로마 인문고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 미국의 피터 드러커와 유럽의 찰스 핸디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현대 경영학은 조지 마셜,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버드 법학대학원,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로 연결된다. 소크라테스가 나오지 얘들아. 이 다음 챕터에서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현대 경영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 중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모르고서는 피터 드러커나 찰스 핸디로 대표되는 현대 경영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터 드러커와 찰스 핸디만 파고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병철과 정주영에게 그러하듯이 뿌리는 보지 못하고 잎사귀와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베닝턴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한 뒤 뉴욕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찰스 핸디는 유럽에서 경영학자이기 전에 사회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 대학의 경영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터 드러커와 찰스 핸디가 그랬듯이 문학, 역사, 철학을 함께 뭐라고 부르냐면 문사철이라고 하는 거. 문사철. 그래서 문사철을 알지 않고는 인문학을 하기가 어렵다. 혹은 인문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학, 역사, 철학, 고전을 찰스 고전학자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그게 찰스 포트폴리오 인생 공부한 뒤에 경영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에라야 우리나라의 경영학은 미국의 경영학에 종속된 현대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나 찰스 핸디 이상의 경영 사상가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안은 누가 칼레의 시민이 될 것인가에서 한 여성의 칼레의 시민 다 알죠? 한 여성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인문학과, 고고학과, 문화인류학과 등 소위 인문계열을 최고의 학과로 인정한다. 영국의 이튼 스쿨을 나온 명문가 자제들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의 고고학과로 진학한다.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최고의 수재들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다. 오히려 인문학이나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지는 MBA 뜨는 MFA라는 말이 회자된다. MFA는 마스터 오브 파인 아트의 영문학자로 파인 아트가 인문학 석사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 젊은이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머지않아 의과, 법과 경영학과 시대는 저물고 인문학 전공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세상의 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새롭게 깨어나길 바란다.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많이 늦긴 했지만 희망의 태양은 아직 우리의 머리 위에 떠 있다. 이게 지금 너무 이까 선생님이 다시 나와 있죠? 지금 너무 뭐라 그러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는데 좀 비약이 심했던 것 같아. 결국은 뭐냐면 얘들아, 이 챕터에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명한 왕들, 유명한 왕,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왕, 역사적으로 철학자 혹은 경영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근원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인문 고전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인문 고전을 마음속 깊이 담아서 자신의 뿌리를 형성한 거죠. 자신의 뿌리를 형성한 것이고, 이 자신의 뿌리가 결국은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 유명한 왕은 누구야? 광개토대왕, 우리나라는 광개토대왕, 세종, 또 정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외국은 아까 뭐 마케도니아 이런 사람들 나왔었지.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겠지. 그럼 이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로 가져와야 돼. 자기 자신에게로. 나 자신의 뿌리는 무엇으로 형성할 것인가? 이 나 자신의 뿌리는 무엇을 형성하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키워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한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문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문 고전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어떤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정관정유. 그 당태정리의 이야기를 담은 정관정유, 또 그 누구의 자서전, 아까 좀 전에 나왔죠? 자서전 나왔죠? 이런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진심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줘서 정관정유를 읽는다거나 아까 나왔던 그럼 이제 찾았어. 자서전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이런 책들을 지금 우리 같이 요 챕터를 읽고 이런 책들을 정말 찾아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중에서 찾아서 읽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질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것이라고 선생님이 좀 생각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토대를 만드는 인문학, 그래서 이 서양 친구들의 그런 커리큘럼이라면 일단 인문고전을 읽어요. 인문고전을 읽고 생각한 걸 에세이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에세이가 뭐냐면 우리가 수행평가로 글을 썼잖아요. 선생님이.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나의 삶으로 가져오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논술로 썼잖아요. 우리의 논술 문제의 기본이 이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게 그냥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그 인문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그런 한 형식이에요. 선생님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커리큘럼을 준 거야. 근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뭐지? 글을 보면서 그 논술문을 보면서 선생님이 되게 기대한 거, 선생님의 기대는 뭐 만약 그래프로 그리자라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칸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생각한 건 여기까지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2학기 때는 더 1학기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대면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그 삶과 사회와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나누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더 2학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의 뜻은 여기였다라고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좀 이따 또 온라인 수업이 1시간 더 있어서 다른 챕터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2학기 때 수업은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얘기해주고 2학기 교재는 다른 책으로 정했어요. 선생님이 이미 벌써 다 2학기 교재랑 2학기 수익평가 계획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2학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좋아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기까지.